여러분, 돈과 권력 채널의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5000년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금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금은 과연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자산일까요? 이자를 주지도 배당을 주지도 않는 이 독특한 금속이 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곁을 지켜왔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금은 단순한 투자의 수단일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든든한 보험일까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현대 경제 체제 속에서의 그 역할까지 면밀히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금 투자를 권유하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직 금이 역사적으로 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통화 시스템과 어떤 구조적인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금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더욱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이 흥미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태동과 궤를 같이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중국의 제왕들까지 수많은 문명권에서 금은 단순히 아름다운 금속을 넘어 신성하고 권위 있는 물질로 숭배받았습니다. 이는 곧 권력과 부의 최상위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정교한 장신구나 웅장한 예술품,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는 신물 등으로 활용되었지만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금은 교환의 매개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본질적인 역할로 그 지위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자연계에서 매우 희소하게 발견되며 쉽게 부식되지 않는 불변의 특성을 지녔습니다. 또한 다른 금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르고 가공하기 쉬우면서도 위조하기 어려운 고유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들이 금을 그 어떤 물질보다도 화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금을 주조하여 표준화된 화폐로 사용했으며 이는 상업을 활성화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금은 단순한 하나의 금속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 즉 인류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통화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 문명의 발전과 경제 시스템의 진화에 깊숙이 관여하며 그 존재감을 확고히 해왔습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금은 더욱 체계적인 화폐 시스템의 근간이 됩니다. 바로 금본위제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경제 대국들은 금본위제를 국가의 공식적인 통화 제도로 채택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각국이 발행하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일정량의 금에 고정시키고 약속된 비율에 따라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화폐의 가치가 금이라는 실물, 자산의 무게와 순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뒷받침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금본위제는 국제 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비약적으로 높였고 각국 정부가 통화량을 무분별하게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은 자국이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 시기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나 투자, 자산을 넘어 국제 금융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화폐 가치의 신뢰는 곧 금의 신뢰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금은 세계 경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금본위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재된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국제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금의 양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금의 생산량은 자연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경제 성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통화량 조절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국가 경제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인류에게 막대한 시련을 안겨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금본위제는 점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서 전 세계 44개국 대표들이 모여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를 이룹니다.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체제 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달러는 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 환율로 금과 교환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고, 다른 모든 참여국들의 통화는 이 달러에 고정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달러가 금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실상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이 간접적인 형태로 국제통화 시스템의 중심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달러라는 새로운 형태로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브레튼 우주 체제 역시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 지출과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재정 악화와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약속된 대로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금태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미국의 금 준비금은 급속도로 바닥을 드러내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달러의 금태환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달러가 금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그 자체로 신뢰받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근본이제의 완전한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통화 가치가 실물 자산이 아닌 국가의 신용과 경제력에 기반하는 순수한 신용화폐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의미했습니다. 금은 더 이상 화폐의 직접적인 등가물이 아니게 되었지만 그 역사적 중요성과 위기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 통화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될 때마다 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이 더 이상 화폐 시스템의 직접적인 근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막대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금은 오랜 역사 속에서 궁극적인 안전자산으로 그 가치를 입증해왔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며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때마다 투자자들은 물론 중앙은행 역시 안전자산을 찾아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금융시장이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의 가치가 급락할 때 금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자국의 외환 보유고를 효과적으로 다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금은 불황의 시기에 빛을 발하는 자산인 것입니다. 둘째, 금은 잠재적인 금융 제재에 대한 강력한 해지 위험 회피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금융적 제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은 물리적인 실물 자산으로서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제 바깥에서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한 국가의 외화 자산이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해 동결될 위험에 처했을 때 금은 국가의 비상금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셋째, 일부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달러와 국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금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인정받았지만 최근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증가와 예측 불가능한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은 이러한 거시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됩니다. 특히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금 매입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도 평가받습니다.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실물 자산인 금은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는 구매력 보존 측면에서 금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3년간 1000톤 이상의 금을 꾸준히 매입해왔으며 그 결과 금은 유로화를 제치고 달러에 이어 중앙은행 준비 자산 세계 2위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104.4톤으로 세계 39위라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금과 실질금리의 관계는 금 가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입니다. 이 실질금리의 변화는 금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금은 그 자체로 이자나 배당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수익성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예금이나 국채와 같이 이자, 소득을 제공하는 자산들의 상대적인 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자를 포기하고 금을 보유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실질금리가 하락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이자, 소득이 없는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중앙은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저수익성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실물 자산인 금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존하고 심지어는 증가시킬 수 있는 더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화폐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실질금리 하락 추세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만연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불확실성,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중동 위기 등이 실질금리를 낮추고 금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볼 차례입니다. 금은 과연 단순한 투자 자산일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을 대비하는 보험 자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사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이 지닌 복합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자산으로서의 금은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을 지니며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 시장은 국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 주요국의 통화 정책,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 심지어는 특정 발언이나 이벤트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금 가격 상승기에는 공격적인 투기 매매를 통해 단기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금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비수익성 자산입니다. 오직 가격 상승을 통해서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하는 일반적인 투자 자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금 투자는 명확한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반면 금을 보험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강력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이란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금융 시스템의 붕괴 또는 전염병 창궐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개인 또는 국가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심지어는 법정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는 혼돈의 시기에 금은 투자자들에게 최후의 피난처이자 안전판 역할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금은 다른 주요 자산들이 폭락하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국가 부도와 같은 극단적인 경제, 파국 상황에서는 금의 보험적 가치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금은 인류 역사 5천년 동안 수많은 전쟁, 역병, 경제 위기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집단적인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금을 궁극적인 보험,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볼 때 금은 여러분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자산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효과, 즉 다변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금 가격이 상승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5% 정도를 금에 배분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율은 개인의 투자 성향, 재정 목표,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을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험의 개념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금은 인류가 경험해온 수많은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굳건히 지켜온 자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이 5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렀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은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자, 자산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신뢰의 그림자처럼 존재해 왔습니다. 국가의 신용이 흔들리고 통화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며 인류 사회의 근원적인 불안감이 드리울 때마다 금은 언제나 그 빛을 발하며 인류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금본위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도 금은 더 이상 직접적인 화폐는 아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요한 준비 자산이자 개인의 자산 배분 전략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만연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을 것이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주지 않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과 보편적인 신뢰를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금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그림자이자 예상치 못한 혼란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금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 영상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과 성찰의 계기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자본의 흐름과 권력의 비밀을 파헤치며 여러분의 경제적 지평을 넓혀드리겠습니다. 채널 돈과 권력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통해 복잡한 경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